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애와 재임 시절을 다룬 간단한 전시 내용들이 있을 뿐 대통령 기록관의 성격은 띄고 있지 않는 대통령 기념도서관 김영삼 도서관에 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쓰고 이창신이 옮겼습니다. 정의론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이자 공동체주의 대표 이론가로 손꼽히는 샌델 교수의 실제 하버드대 강의 정의를 바탕으로 쓴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도덕적으로 살인을 해야 하는 때도 있는가? 등 우리가 시민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질문들을 설득력 있게 풀어갑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여름, 멕시코만에서 세력을 일으킨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쓸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그 결과 22명이 목숨을 잃고 11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뒤이어 가격 폭리 논쟁이 불붙었다. 올랜도에 있는 어느 주유소는 평소 2달러에 팔던 얼음 주머니를 10달러에 팔았다. 전력 부족으로 8월 한여름에 냉장고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던 많은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값을 고스란히 지불했다.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전기톱과 지붕 수리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건설업자들은 지붕을 덮친 나무 2그루를 치우는데 무려 23,000달러를 요구했다.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평소 250달러 하던 발전기를 2,000달러에 팔았다. 77살의 할머니는 나이든 남편과 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고 허리케인을 피해 모텔에 묵었다가 하루 방값으로 16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평소 요금은 40달러였다. 플로리다에는 가격폭리 처벌법이 있어서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법무장관 사무실에 2,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 중에는 소송에 승리한 경우도 있다.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숙박업소 테이스인은 벌금 7만 달러를 내고 추가로 받은 숙박료를 투숙객에게 돌려줘야 했다. 그러나 가격폭리처벌법을 집행하려 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에 그리고 주민들의 분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세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전통이나 물건 본래의 가치로 결정되는 공정 가격에 따라 물물 교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지켜본 결과 시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었을 뿐 공정가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친시장 논평가 제프 제이커비는 보스턴 글로브 기고문에서 비슷한 논리로 가격폭리 처벌법을 반대했다. 시장이 견딜 만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탐욕도 뻔뻔스러움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그는 가격 급등은 강력한 폭풍으로 삶이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특히 화가 나는 일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자유시장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언뜻 터무니없어 보이는 가격이지만 필요한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공급업자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제이커비의 결론은 이렇다. 장사꾼을 악마로 만든다고 해서 플로리다의 복구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 장사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편이 오히려 낫다.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부대 실 소속의 마커스 루트렐 하사와 수병 3명이 파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인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이 찾는 인물은 140에서 150명의 중무장 세력을 지휘하면서 험한 산악지대의 어느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특수부대팀이 그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이에 자리 잡은 직후 아프가니스탄 농부 2명이 약 100마리의 염소를 몰고 나타났다. 일행에는 14살가량의 남자아이도 끼어 있었다. 모두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미군은 이들에게 총을 겨누고 땅에 앉으라는 신용을 한 다음 어떻게 처리할지를 의논했다. 루트렐,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인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양심상 염소지기를 죽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을 풀어주자는 쪽에 표를 던졌다. 곧 후회할 결정이었다. 염소지기들을 풀어준 지 1시간 반쯤 지나 미군 4명은 AK-47과 휴대용 로켓 발사기로 무장한 탈레반 80에서 100여 명에게 포위되었다. 곧이어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탈레반 무장 세력은 실대원을 구출하려던 미군 헬리콥터 한 대까지 격추해 그곳에 타고 있던 군인 16명을 모두 죽였다. 그때를 회상하던 루트렐은 염소지기를 죽이지 않는 쪽에 표를 던진 행동을 후회했다. 내 평생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남부인스러운 덜 떨어진 결정이었다. 그는 당시 경험을 책으로 썼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틀림없다. 사형집행을 승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쪽에 표를 던졌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면 그렇다. 그 결정적인 표는 내가 던졌고 그 일은 이스트 텍사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여러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도덕, 정치 철학의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도덕은 목숨의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좋은지라는 문제인가? 아니면 특정한 도덕적 의무와 인권은 워낙 기본적인 덕목이라 그러한 계산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특정 권리가 그렇게 기본적이라면 타고난 권리든 신성한 권리든 빼앗을 수 없는 권리든 절대적인 권리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더불어 그것은 왜 기본 권리인가? 제로미 벤담이 이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자명하다. 그는 타고난 권리라는 말에 조롱을 퍼부으며 그런 권리를 중마에 올라탄 헛소리라고 불렀다. 그가 주창한 철학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정책 이반자, 경제학자, 경영자, 일반 시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 개혁자인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을 정립했다. 공리주의의 핵심 사항은 간결하며 직관적으로 마음에 와닿는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전반적으로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
우리는 모두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공리주의 철학은 이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삶의 기초로 삼는다. 공리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은 개인만이 아니라 입법자에게도 해당한다. 정부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체란 무엇인가? 벤담에 따르면 공동체란 허구의 집단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민과 입법자들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이 정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더한 뒤에 총 비용을 빼면 다른 정책을 펼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벤담은 사람들의 선호도를 가치를 따지지 않은 채 모두 더해서 어떤 법이 필요한가를 결정하려 했다. 인도의 방갈로르가 콜센터로 유명하듯이 인도 서부의 도시 아난드는 이제 곧 유급 임신으로 유명해질 것이다. 2008년에는 이 도시 여성 50여 명이 미국, 타이완, 영국 등에 사는 부부를 위해 대신 임신을 해주었다. 아난드의 어느 병원은 가정부, 요리사, 의사를 갖춘 단체 주거시설을 마련해 놓고 대리모 15명을 수용해 전 세계에서 고객을 맡고 있다. 이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4,500에서 7,500달러는 이들이 보통 15년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이 돈으로 집도 사고 자녀 학비까지 될 수 있다. 한편 아난드를 찾는 미래 부모에게는 이 액수가 거저나 마찬가지다. 25,000달러에 이르는 총 비용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상업적 대리 출산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적다고 생각한다. 대리모가 난자가 아닌 자궁과 임신이라는 노종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는 유전적으로 대리모의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체외수정 외주 임신은 도덕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부모가 될 사람들의 상당한 경비절감과 인도 대리모가 얻을 인도의 통상 임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경제적 이익을 생각할 때 상업적 대리 출산이 전체 행복을 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공리주의 견해로 보자면 유급 임신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떠오른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계적인 외주 임신도 도덕 문제를 부각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영국 부부를 위해 자궁 대리모가 된 26살의 인도 여성 수만 도디아는 예전에 가정부로 일할 때 한 달에 25달러를 벌었다. 그런 그에게 9달의 노동으로 4,5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사실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대리 임신을 결정한 이 여성은 분명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그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게다가 대리 임신 산업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장려하면서 대리 출산은 여성의 몸과 출산 능력을 도구로 전락시켜 여성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아이스크림을 어떤 맛으로 주문할지 결정한다고 치자. 초콜릿, 바닐라, 아니면 에스프레소와 바삭한 과자를 얹은 아이스크림? 이는 언뜻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어떤 맛이 내 기호에 가장
잘 맞는지 파악하는 행위이며 여기서 내 기호는 애초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칸트는 기호를 충족하는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이때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바닐라보다 에스프레소와 과자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욕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욕구일 뿐이다. 몇 년 전 스프라이트 음료는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를 선보였다. 당신의 갈증에 복종하라. 스프라이트 광고는 칸트의 통찰력을 담았다. 내가 스프라이트 캔 하나를 집어들 때면 자유가 아니라 복종을 실천하는 셈이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욕구에 반응하고 내 갈증에 복종하는 행위다. 롤스는 능력위주라는 개념이 도덕적으로 임의 상황에서 나오는 특정한 이념을 되돌리기는 해도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을 해서 똑같은 출발선에 세웠더라도 누가 그 경기에서 승자가 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달리기를 잘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노력에만 좌우되지는 않는다.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듯이 달리기를 잘하는 건 역시 도덕적 우연이다. 롤스는 이렇게 썼다. 능력 위주 사회가 사회적 우연을 완전히 제거한다 한들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와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상황은 여전히 생길 수 있다. 롤스의 말이 옳다면 교육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서도 자유시장은 소득과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한다. 이유는 이렇다. 분배되는 몫은 자연의 제비뽑기 결과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 사회적 운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듯이 타고난 자산에 따라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롤스는 정의를 능력 위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삶은 공평하지 않다. 자연이 나온 것을 정부가 수정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유혹도 생긴다. 그러나 우리가 한탄하는 불공평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지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무하마드 알리가 위대한 권투 선수가 될 기술을 타고났다는 사실은 결코 공평치 못하다. 무하마드 알리가 하룻밤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도 분명 공평치 못하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추상적 이상을 추구하느라 알리가 하룻밤 경기에서 벌 수 있는 돈이 최하층 사람이 부두에서 하루 동안 비숙련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알리를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는가. 재능이 분배되는 방식과 사회 환경의 우연성은 원래 부당해서 제도를 손본다 해도 문제는 늘 남기 마련이며 그러한 부당함은 인간의 조정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더러 부당함을 간과하는 구실로도 이용되는 그 주장은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와 똑같이 취급한다. 자연의 분배 방식은 공정하지도 불공정하지도 않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는 건 역시 부당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타고나는 요소일 뿐이다. 공정이나 불공정은 제도가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동료 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어려운 도덕 질문을 공개적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거나, 심지어 타인의 도덕적, 종교적 견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도덕적, 종교적 고리를 더 많이 할수록 그것이 더 싫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해보기 전까지는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서로 판이하게 다른 환경과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조차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복잡한 사회와 논리 속에서 정의라는 인류 최고의 가치에 대해 최적의 언어로 정의하고 선명하게 설파한 마이클 샌델과의 함께 걸었던 정의란 무엇인가로의 긴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